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사실 안녕들 하십니까? 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참담한 그 잔인한 4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생기기 전에 계획된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다 여기에 나오셨을 겁니다. 저희들도 다 그 자식들을 키우는 입장이라서 정말 한국인임을 여태까지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었는데 참 참담하고 부끄럽다, 이런 자괴감을 지울 수 없는 한 주일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토론회를 하면서도 먼저 간 세월호의 희생자들을 위해서 깊이 뉘우치면서 이 토론회를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토론회에 앞서서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를 해 올려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냥 가나다 순으로 하겠습니다. 금성건축사 사무소 대표이사이신 김영민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김정희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센터장이신 이강민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DISM 21 대표 이용환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이은복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재해학과 전상인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세 분 발제자 황진아 별표 사무소 건축사 사무소 대표와 이원구 행복전통마을 사무국장님, 그리고 김수환 그 건설기술연구소 연구원님의 그 발표를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쏟아내 주셔서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많은 그 이야기들을 2시간 동안 저희가 접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오늘 제목이 이 편리한 한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이 아우리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신기술로 만나는 한옥, 여기 여러 가지 지금 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즉 저희가 이번에 토론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은 한옥을 편리하게 짓고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하는 것일까라는 것이 이번의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처음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편리한 것은 과연 우리들이 한옥에 대한 전통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훼손하면서까지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더 옳은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더 이득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느끼셨겠습니다만은 앞에 황진아 선생님하고 이형구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것은 전문가가 개입되어 있는 그 한옥에 변형된 여러 가지 그 현대화,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것이고, 김수환 연구원께서 보여주신 것은 소위 그 아키텍처 without architect, 즉 그 전문가 없이 일반 그 한옥을 짓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최근 한 10여 년에 걸쳐서 지은 건축 사례들을 전부 조사해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어떤 것들은 한옥이 거의 바로 구적으로 분화하는 그 과정을 보셨을 겁니다. 아마 대체적으로 그 안쪽에 큰 거실 같은 데서는
달마대사의 그림이나 아니면 중강스님 그림이나 아니면 무슨 용자가 이렇게 휘어지는 그런 족자가 걸려있을 법한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연 우리가 아파트에 비견해서 그 3LDK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겠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발제자들의 그 여러 가지 그 사례를 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 계신 토론자들께서 이런 우리 한옥이라는 게 1700년 동안 오래 진보해왔고 진화되어왔고 어떤 이들은 우리 이 한국인들의 의식에 굉장히 중요한 의식주의 주체로서 한국인의 생각과 지혜를 담아서 진화해온 하나의 우리 고유의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일반 서양의 목조주택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형태에서도 그렇지만 그 형태 속에 내재되어 있는 공간이 이 한국인들의 의식구조와 삶의 형태 그리고 이 땅의 기후와 풍토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그 지혜로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옥은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조형된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집을 짓는 사람들을 소위 서양의 아키텍트라고 비견할 만한 그런 말을 씁니다. 즉 대조형이라고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생각들을 과연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발표자들의 말씀대로 또 이대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토론자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여성 토론자께 먼저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김영민 선생님께 먼저 그 마이크를 돌립니다. 김영민 선생님은 매우 오랫동안 한옥을 가지고 공공시설에서부터 주택과 호텔 또는 그 대통령상을 받았던 남산 한옥마을의 설계자이셔서 누구보다도 이 새로운 한옥 또 기능을 온전히 담는 한옥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김영민 선생님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민입니다. 네, 오늘 토론에서 보신 바와 같이 부엌, 화장실 이런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고 보고요. 아직 어려운 문제가 현관까지도 도입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데 설계를 해보면 어려운 문제가 현대 가구와의 조화예요. 실내 공간과 현대 가구. 그러니까 가구를 한옥을 잘 만들었는데 테레비 문자리가 전혀 없어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 조화 문제는 계속 앞으로 가는 문제고, 신축 한옥을 지을 때 이제 있는 걸 고치는 거를 편리하게 고치겠다 할 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부엌하고 화장실 문제인데 이제 그런 건 다 해결됐다고 제가 이제 많이 지금 확산되는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신축할 때의 문제는 건축법하고의 갈등이에요. 가장 큰 문제가 건축법입니다. 왜냐? 이제 우리가 양옥을 지면 건축 경계선으로부터 이웃 건축 경계선으로부터 500만 띄면 됩니다. 근데 한옥을 지면 500 플러스 처마선을 띄어야 돼요. 처마만큼. 그러면은 처마가 좀 도심이 좀 짧다. 이게 이제 지금 도시에서의 문제입니다. 도시에서는 좀 짧다. 그러면 1050이 뛴다. 근데 1050만 띄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1500이 띄어지는데 이 한옥이 약간의 이렇게 곡이 있어요. 그래서 처마 끝에서 따져야 되기 때문에 거의 2m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60평 땅을 사면 그 산 사람이 쓸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가운데 마당을 넣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한옥의 진짜 맛은 마당을 품고 있는 집안입니다. 근데 마당을 넣기가 어려워지고 이제 건축
그렇게 따지다 보면 결국 건물이 이렇게 뭉쳐요. 마당 놓기가 어렵고. 그리고 편의성을 도모하다 보면 한옥으로 풀면 이렇게 길게 풀게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 복도가 길어집니다. 근데 그 복도가 작은 그 한옥에서 아깝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뭉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옥이 오브제화한다, 마당과 유리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제가 하는데 이제 그게 문제고요. 그러면 이제 한옥의 그 원형이랄까 이제 이런 게 사라지게 되고 저게 무슨 한옥이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편의성이 따라가고 현대 그 신축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원래 있었던 한옥이 가졌던 원형의 모습 많이 이제 사라지게 돼요. 근데 그걸 무조건 비판할 것이냐. 이제 그 얘기인데 저는 한옥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처마가 짧아지고 없어지는 문제 보기 싫죠. 근데 그 문제 처마 끝까지 그렇다고 건축주가 처마 끝까지 다 벽을 다 내서 쓰는 거 비난할 수 있습니까? 한옥에 비해서 훨씬 면적을 쓸 수가 없는데 그걸 비난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대안을 건축가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그 대지 경계선까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법의 문제가 또 따라가는데요. 양옥은 대지 경계선에서 500뛰고 벽을 세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옥은 첨예선까지 두고 가야 되니까 한 1800이 떨어지죠. 근데 대부분의 한옥은 뒷부분 앞은 처마를 만들고 그 면적이 아깝고 1500 되는 그 면적에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 마당을 쓰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결국은 뒤로는 다 이렇게 내서 벽장도 넣고 보일러실도 넣고 부엌도 다 확장하고 목욕탕도 확장하고 그 뒤로는 다 확장해서 써요. 그래서 거의 그 대지 경계 500까지 확장을 합니다. 새 신축하는 경우에. 그럼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목조인데 거의 옆집하고 거의 벽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환기는 어떻게 하죠? 목조 환기가 돼야 되는데 썩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신축하는 게 요즘은 은평하는 게 건축주들을 만나봐도 너도 나도 2층을 짓겠다는 거죠. 2층을 지으면 처마가 그 커버할 수 있는 벽이 1층 부분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1층은 거의 비에 노출이 돼요. 썩습니다. 그냥 당연히. 더군다나 뒷부분 환기 안 되는데 썩습니다. 편의성의 문제 뒷면에 이 생활의 편의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지관리, 이분들의 유지관리, 한옥 지으라고 강요할 수 있습니까? 유지관리 문제를 외면하고. 그래서 저는 은평 한옥에, 은평 한옥 진짜 너무 건축주들한테 가혹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한옥위원회가 너무나 전통적인 그 한옥을 주장을 하고 통과를 안 시켜주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너무 이제 애를 먹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유지관리 문제, 편의성에 가장 천명에 있어야 되는 게 유지관리 문제. 그래서 기와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아직도. 제가 많이 고민하지만 아직 기와 문제 완전히 해결 안 되고요. 두 번째, 목조의 유지관리 문제입니다. 특히 2층의 경우.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땅에 닿는 부분 당연히 썩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옥하고 콘크리트 썩는 방법 안 됩니까? 그 이웃집하고 닿는 부분, 그 환기가 안 되는 뒷벽, 그 부분을 콘크리트로 허용해주고 콘크리트와 한옥을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면 안 되는가? 그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한옥위원회에서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초석하고 기단 꼭 필요한가? 그거 없으면 한옥이 안 되는가? 초석하고 기단 없는 한옥을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비난을 받을까 두렵죠. 그래서 저는 한옥이 정말 파격적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예쁜 한옥일 수 있는 거, 그러면서도 편안한 한옥일 수 있고, 그러면서도 마당하고 홈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한옥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유지 관리를 편하게 하면서 정말 편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한옥,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 김영민 교수님께서는 요점 정리를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한 아마 답변도 바로 뒤에 저희가 그 청할 우리 국토해양부의 국토교통부의 그 건축문화경관과 김정희 과장님으로부터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사실 저도 그 북촌 한옥에 제일 먼저 1989년도에 이주를 해서 23년간 아이들을 키우고 살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것이 너무 관광객이 넘쳐나서 한 3년 전에 제가 외국에 교환 교수로 갈 때 그 집을 팔고 지금 다른 양옥으로 옮겼습니다만 대부분의 아이들 셋과 그 인생의 절반을 한옥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전통 한옥을 거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전통 한옥이 가지고 있는 멋과 실용성과 또 그 불편함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꼭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한옥은 나의 담이 이웃의 경계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로 처마가 경계를 넘나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살면서. 즉 우리 집 기와에 있는 낙수물이 저쪽 마당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공동체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따지고 보면은 같은 어물을 먹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는 삼수변에 같은 동자를 써서 동리라고 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는 식구라고 하고 그 식구와 동리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은 서로 먹고 또 서로 같이 생활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한국인의 굉장히 끈끈한 정서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국토교통부에서 한옥 마을에 대해서만큼은 좀 전향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즉 이 경계선에 대한 문제는 이 전체 마을 단위로 계획할 때는 이것이 좀 서로 처마가 서로 어우러지고 벽들이 공유해야 사실은 이 한옥 마을 전체가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는가. 이걸 서양 식으로 담을 쌓고 거기서 얼마 띄고 건물을 짓고 하면은 이것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집보다도 더 가치를 높이두었던 동리라고 하는 마을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김정희 과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 해가지고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토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옥이라는 게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건축하고 건축법 체계화의 갈등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분명히 맞습니다. 한옥의 특성을 고려한 저희 건축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고요. 그래서 그런 반성 하에서 저희가 이제 한옥 건축 자산의 진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지금 엊그제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상임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고 그리고 이제 전체에 통과하면 이제 법사위를 거쳐서 저희 목표는 올 6월 내까지 통과를 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되면 저희 법상 한옥의 특성을 고려해서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대지안의 공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별도로 이제 대통령 명에서 기준을 정하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처마를 공유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그러니까 그 대지의 경계라는 게 결국 재산권의 개념이다 보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저희가 어떤 강공서에서 풀어야 될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이거는 이제 주민들 간의 협정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건축 협정 제도가 또 일부 좀 도입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같이 머리를 맞대면 또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저희 그 법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국토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건축법 국가의 규제에서 안 맞는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정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한옥 마을 관련해서 이제 마을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국토부 장관이 이제 고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법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런 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그런 걸 참고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더 좋은 토론을 듣기로 하고, 지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센터장으로 계신 이강민 선생님께 지금까지 쭉 일을 진행해 오면서 정말 우리한테 꼭 필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조금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3년 살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다 컸고, 우리 5 식구가 아주머니까지 모여서 6 식구가 한옥을 떠나면서 한번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한옥을 한옥답게 만드는 그 형태 중에 꼭 필요한 게 뭐냐? 근데 다 하나같이 지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붕 중에서도 기와라는 게 참 중요하다. 저희는 전통기와를 썼었는데, 한국 건축의 특성 중에 하나가 곡선을 따른 직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옥은 이 천마곡선이 아름답다 그러는데, 그 천마곡선조차도 사실은 직선 부재로 되어 있는 안기와 숫기와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이 편의성 문제 때문에 안기와 숫기와가 같이 연결되는 일종의 그 서양기와 형식도 나오고, 또 남대문이나 뭐 이런데 아주 특수한 부분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장에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찍어서 나오는 그 형틀형 기와가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 손기와로 만든 그 약간 비틀비틀하면서 전체적인 조화가 있고 색깔이 약간 다르고 구워지는 소송원대에 따라서 다른 그런 맛이 없습니다. 즉 지붕 위에 풀이 자라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창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창호는 우리가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띠살 창호가 있고 무슨 희자창이 있고 아자창이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그걸 우리가 자세히 연구하고 들여다보면은 이 집안에 워낙 불화가 많아서 형제간에 화목한 것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다 그러면은 서로 이제부터는 화합하고 살자라고 해서 아자창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집주인의 철학이죠. 워낙 집안에 병자들이 많아서 수명이 긴 사람이 없다 그러면 우리 구갑창을 달아서 이번엔 좀 이 집에선 생명을 오래 누리게 하자. 그럼 구갑창을 쓰고, 또 예를 들어 우리가 너무 세월호같이 우울한 일이 많으니 우리 기쁘게 좀 살자 그러면 희자창을 썼습니다. 즉 집주인이 삶의 태도를 바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북촌에 살면서 새로 고치는 집들이 보면은 왜 띠살을 쓰는지, 뭐 그런 그 세살 창호라고도 하고 띠살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인생의 무상무념에 대한 가치추구, 즉 그 선승이라든지 예를 들면 선비들이 우리는 화려함이라든지 장식을 하지 않겠다라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사는데, 과연 그런 스토이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인지, 그걸 알고 창호를 만드는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토론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제 23년 동안 살면서 내린 결론이, 한옥에서 절대 안 변해줬으면 하는 그 바람이 지붕 기와라는 거 소지하고 창호였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사실 뭐 이 처마가 어떻고 그 산자가 어떻고 하는 것들은 그건 사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제 의식에 대해서 한옥을 여태까지 계속 연구해 오신 아우디의 한옥센터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건축 역사를 전공을 했었는데, 그 조선 후기의 한옥의 사적, 역사적 경향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신뢰화의 경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 시스템, 그 온돌 마구가 결합된 평면형이 나온 다음에 지속적으로 어떻게 이 공간들을 발전시키느냐, 실내 공간에 대한 요구가 나왔고, 그것들이 지금 기술 개발까지 끝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일어난 한옥 평면의 변화는 아주 극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이 복잡한 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날 때 한옥이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무언가 하나 고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외관을 고정시키고 실내를 바꾸는 방식으로 한옥의 진화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손대는 것은 지금도 대단히 보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지붕을 직선으로 바꾼다거나 창살을 조금 다른 형태로 디자인한다거나 했을 때 아주 큰 반감이 들고 그것만은 지켜야 될 것 같고, 그 생각을 봤을 때 김영석 교수님께서 기와나 창호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신 거를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그 평면을 변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이거는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실내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경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평면들 변화를 보면 신발을 벗고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신발을 벗고 돌아다니는데 공간이 어떻게 막고 뚫리느냐, 이런 거에 대한 그 스터디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대 신한옥으로 넘어오니까 조금 이제 더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가벗고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어디까지인가로 이 기술 개발의 목표가 지금 된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 한옥의 장점으로 항상 손꼽아왔던 이 외부 공간과의 관계가 사실은 되게 잃어버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당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데 오늘 제가 그 사례를 보면서도 느꼈던 게 외부 공간으로서의 마당이 아니라 철저하게 프라이빗하고 실내화된 마당이 아니었다. 그래서 전면창을 설치하고 빨가벗고 목욕을 해도 그 마당에는 아무도 사람이 없고 나만 쓰는 마당이 되고, 완벽하게 집 전체를 실내에서 그 편리함을 추구한 건데, 그래서 오늘 사실은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그 편리하다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막 소리 지르고 벌거벗고 이렇게 반대로 행동하는 게 편리한 거냐라는 거죠. 그리고 한옥을 짓고자 하는 이유가 그거를 위해서 한옥에 살고 싶어 하는 거냐, 그렇진 않을 거라고 보고, 저희가 수요조사한 결과들을 보면은 한옥에 살고 싶은 이유의 압도적인 이유가 첫 번째가 건강입니다. 신체적 건강이고, 두 번째가 심리적 안정입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건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이 한옥에서 일어날 거다. 그럼 그 편리함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몸이 얼마나 건강해지고 그 마음이 얼마나 건강해지느냐의 척도로 따져야지, 이게 또 편리함을 얘기할 때 조금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설계 기술이라는 테마입니다. 여러 가지 기술 중에 디자인 기술인데, 디자인 기술의 편리함이라는 것도 그냥 앉아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디자인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건강해질 거냐라고 하는 어떤 그 기준들을 만들면서 디자인이 그걸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그 기준들은 이렇게 그 수치로 나올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하나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 한옥의 새로운 인테리어를 주도하고 계신 지금 DISM 21대표로 되어 있으신데, 사실은 수원과학대학교의 또 인테리어 학과의 교수로 계십니다. 이용환 교수님께
한옥의 그 새로운 조형, 아마 인테리어를 아까 제가 그 슬라이드로 봤을 때 아주 그 꼭 필요한 것,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을 살리고 또 한옥이 가지고 있는 그 내부의 정신적인 세계, 이것을 담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이용환 교수님께서 이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용환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딱 봤을 때, 저하고 좀 성격이 안 맞는 곳에 맞나 하는 그런 걱정도 했습니다. 너무 이제 건축적인 거를, 형태적인 거, 그런 거를 주로 이제 토론하시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순수하게 인테리어 쪽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에 그 인사동에 민가나움이라는 그 문화재에다가 레스토랑을 한번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슈도 많이 있었고 그랬고, 그 이후로 제가 이제 그 아파트, 주로 이제 큰 대형 아파트 평형을 그 인테리어를 디자인할 때 한옥 스타일이 아니라 한국적 스타일을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목적을 두고 디자인을 할 때 형태적, 한국적, 한옥적 어떤 그런 게 단정을 지었을 때는 우리가 그 틀 속에 갇혀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여기서 한옥이라는 스타일이 아니라 한국적 스타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제가 이제 보면은 너무 그 한옥 아니면 한국적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형태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그 형태에 대해서 디자인을 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 형태 속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제가 이제 옆에서 멀리서나 보고 있는데, 저는 그 형태를 일단은 우리가 한옥이라든지 한국적 디자인이 그 형태는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적이다, 이것이 한국적이다라고 우리가 그냥 인식을 하지 않나, 그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좀 의미적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김용미 그 대표사님도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얘기 나오고 그랬을 때 잘 못 알아듣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많이 바뀐 봤는데.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그 내부 공간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인테리어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래서 심리적으로 접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한국적 아파트를 디자인하고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보통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어떤 한국 전통이라든지 한옥 건축물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떤 형태적으로는 대부분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내부 공간에서 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제일 먼저 시작할 때는 어떤 재료의 선택을 제일 먼저 생각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재료, 좀 한국적 재료가 뭐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와도 있고 볏짚도 있고 뭐 돌도 있고 진흙도 있고 뭐 다양한 거, 결국 뭐냐면 멀티지 않냐는 거죠. 다양한 재료를 혼합적으로 섞어서 표현을 했다는 그런 재료로 봤을 때, 그럼 과연 그런 재료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직설적으로 그 재료를 선택했을 때 굉장히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한옥에서는 모르겠는데 아파트 내부 구조에서는 직설적인 어떤 재료는 굉장히 큰 거부 반응이 있다는 걸 제가 느끼고, 그러면 이거를 좀 의미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적 접근 방법이 뭐냐? 그럼 그 내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으로, 만약에 그 거주자가 어떤 지역에서 시골에서 살았다 그러면은 주변에 있던 많은 재료들을 보아왔을 겁니다. 뭐 볏짚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풀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의미적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재료를 선택하는데, 주로 그래서 내부 공간에서도 좀 아까 말씀하는 것처럼 다양한 복합적인 재료를 많이
혼용해서 선택을 해서 재료 마감을 내부 공간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실내 공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은 가구 배치를 서양식으로 할 건가? 한옥인데 좌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입식으로 두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 구조라면은 당연히 입식 구조로 돼야 되는데 요새 보면은 그 NX에서 나온 싱크대하고 그 싱크대 테이블들이 있는데 한식과 양식에 혼용돼서 나타나는 어떤 그 퓨전 형태의 그 테이블들이 요새 많이 나타나는데 결국은 현대에서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한테 편리성과 어떤 한국적인 걸 보여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료가 혼용됐듯이 어떤 의미적으로 서양식이냐 한국식이냐 좌식이냐 입식이냐를 섞어서 어떤 그 퓨전 형태로 표출돼야 되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적 그 디자인을 좀 인테리어 부분에서 했을 때는 어떤 퓨전 형태가 가장 일반인들이 접근할 때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지금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그 지역 전통 문화에 대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 사업에 대한 리드를 하고 또 이런 것이 예산에 책정이 돼 있고 이런 지역의 전통 마을을 만든다든지 또는 기존의 전통 마을들을 가꾼다든지 할 때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의 그 이은복 과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저희는 왕왕이 정부에서 뜻은 굉장히 좋은데 총론만 있고 강론으로 들어가면 아주 질이 멸렬하는 경우가 참 많이 봅니다. 즉, 특히 지역 전통에 대한 것들이 우리 지금 TV 배경으로 많이 나오는 용인 민속촌만한 것을 만들어내기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구잡이로 지역의 여러 자칭 타칭 지역 전통 디자이너라는 사람들이 국가 예산과 지방 예산들을 마구 내동댕이 쳐서 그 결과를 보면은 정말 우리들한테 한숨만 나오는 이런 일들이 가끔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한옥의 이 편리성 또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우리가 무슨 그 펜션의 한옥화 이렇게 부르짖는 지역들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기왕에 있는 충남엔 외암리라든지 또는 하회마을이라든지 양덕마을 이런 좋은 지역 전통 문화 마을을 정말 어떻게 더 잘 개성시키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그 질을 더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궁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은복 과장님께 말씀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장입니다. 사실 오늘 토론 제안을 받고 편리한 한옥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나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고민을 좀 했는데 말씀하시기는 전반적인 정책 방향 같은 걸 말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과에서는 이제 한옥만 들여다보면 이제 그런 전문적인 그런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전통문화 전반적인 공예라든지 한복이라든지 한식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그 전통 문화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과인데요. 이제 한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는 마을 자체를 어떻게 정책을 가지고 한옥 마을 만드는 건 아마 국토부에서 하시는 것 같고 저희는 어떤 한국적인 실내 공간을 어떻게 좀 확산시킬 수 있는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적 실내 공간 방금 전에 이용환 대표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2012년에 국토부하고 업무 협약을 맺고 그 한국적 실내 공간을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어떤 정책들을 지금 처음 만들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리에 여기 그 한국센터에서 주로 지금 그 연구도 많이 같이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이 한국적인 디자인이고 어떤 것이 현대에 맞는 그런 디자인지를 지금 그 디자인 요소들을 DB화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는 우수 사례들을 발굴해서 매년 한 10개 정도 뽑아가지고 그 사례를 확산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또 그 시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체국이라든지 소년원이라든지 좀 나중에 사용하면서도 많은 사람들 좀 파급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찾아서 한국적인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전통에 대해서 어떻게 좀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갖게 하느냐 그런 방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옥 자체에 대한 거나 한옥 마을 자체에 대한 거의 정책보다는 전통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데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지난 정권 때 청와대 레노베이션을 한번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청와대를 어떻게 개조할 것이냐라는 그 주제를 놓고 저는 아까 그 교수님들이 얘기하셨던 우리 한국성 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역사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청와대 레노베이션 하는데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여러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조경가와 이런 공예가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들었는데 설계를 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 하명준 비서관하고 보고를 하고 나서 바로 천안함 피격 사건이 생겨서 그냥 설계도만 놓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미나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것이 계속돼서 추척이 되면 지금 사실 우리 청와대 그 영빈관에 이런 게 보면 무슨 캄푸치아 공화국에 있는 무슨 영빈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국적 상실이죠. 그래서 이런 국격을 위해서도 저희가 정말 한국적 스타일이라는 게 무엇인가 또 한국 전통의 미는 무엇인가 물론 공예나 음악이나 전통음악이나 이런 건 상당한 수준에 잘 보존이 되어 오고 있는데 어느 순간 여태까지 아파트 단지화 전략으로 정부가 한 3, 40년 드라이브하는 과정에서 이 한옥에 대한 맥이 많이 끊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다시 살려내는 노력을 아우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저희 건축 전문가나 인테리어 전문가나 또는 공예가들이 실질적인 강론에 따라서 강론을 얘기하지만 총론에 대한 것은 이러한 것에 대한 그 환경적 사회학적인 의미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아마 저희 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그 전상인 교수님께서 사회학을 전공하시는데 아마 제일 좋은 말씀을 들려주실 적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적임자 그러시는 게 제가 부담스러워서 말벌이 갖겠습니다. 저는 적임자는 아니고요. 저는 아마 제가 가장 이 자리에서 좀 부적절한 자리에 약간 이질적인 그런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오랫동안 딱 제가 제자가 한층을 해서 제자 장로팀 AS 차원에서 제가 나왔습니다. 특히 한옥에 대해서 담론 얘기가 아니고 오늘 주제가 디자인 기술 쪽이라서 저는 배우고 공부하고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나와서 내 말씀을 감히 올리면 오늘 띠임이 이제 편리한 한옥이라고 이제 밝혀지고 백희교수 말씀처럼 가장 어떤 느낌은 이 편리한 한옥이 지금 옥시모론인데 평균 모순인데 한옥은 편리하지 않아야 한옥인데
편리한 한옥이다. 한옥이 아닌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그런 맥락에서 김 교수님이 비슷한 말씀하셨고 여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평소에 몇 년에 아파트로 치닫는 것 같지만 어디까지가 한옥이고 어디부터 한옥이 아닌가에 대해서 늘 궁금했습니다. 오늘 좀 답을 물어보고 싶은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아파트 공론자도 아니고 한옥 비판론자도 아니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한옥 뭐 정말 좋아하고 살고 싶은 집이긴 하지만, 다른 아파트는 왜 한옥이 아닌가라고 주장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짓고 한국 사람이 살고 있고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데 왜 아파트는 한옥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되는가? 혹은 지금 한옥에 대해서 이렇게 편리하게 신기술이 많이 들어가면 이게 한옥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한옥과 양옥 혹은 뭐 우리나라 사회에서 한옥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념형이지 아이디얼 타입이지 우수한 그 컨티뉴움 속에서 연속성 속에서 내레이션이 있다. 그래서 그 한옥이라고 하는 말, 아파트라는 말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대립법적으로 놓게 되면 그 커뮤니케이션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아파트도 한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 나눴지만 제가 여러 생각을 말씀 들으니까 오직 한옥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아까 김용희 선생님은 마당이라고 하셨고 또 어떤 선생님은 지붕.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어디까지 있으면 한옥이고 어디부터 없어지면 한옥이 아닌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뭐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선 말씀 올리고 싶고요. 한옥의 장점이 많죠. 제가 한옥에서 자랐고 제가 이제 아까 건강,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다 통일하는데 제가 흔히 한옥의 장점으로 내세우는 데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옥이 가족 간의 대화, 친밀적이구나. 그럴까? 꼭 그럴까? 그건 가족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뭐 가족 관계의 문제다. 다약 무슨 그렇게 생각하고 한옥으로 이루어진 동네는 이웃 간의 소통이 증대할까? 커뮤니티가 발전할까?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촌이 늘 반갑고 늘 고마운 존재입니다. 정말 내 이웃에 어수 같은 사람이 살 경우에 난 어떻게 살까? 그런 면에서 저는 뭔가 우리 사회가 이웃 사촌 이데올로기에 약간 함몰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웃은 굉장히 좋은 수도 있고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오래 살았던 이유가 좋아한다고 아파트가 내세울 수 있는 여러 장점 가운데 저보고 아파트의 최대 장점이 뭐냐라고 남들이 물으면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파트에 살면 이웃 관계에 있어서 개폐식 선택이 가능하다. 문 열고 나오면 지천에 가는 이웃이고 싫으면 현금문을 잠그면 아까 어떤 선생님 말씀처럼 뭐 아파트 안에 정말 빨갛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한옥처럼 굳이 신기술 도입해서 목욕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파트는 내가 개방적인 상황을 살 것이냐 이웃 사실 많이 만들면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프라이버시를 100% 유지할 것이냐 라고 하는 선택이 주어져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아파트의 매력이 있고 실제로 저희 사회학자들이 어떻게 서베이를 해보면 사람들한테 당신의 삶 속에 가장 좋은 어떤 삶이 어떤 삶이냐라고 물어보면 뜻밖의 이웃이랑 매일 알고 지내는 삶이 아니라 반언둔의 삶을 제일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적당히 이웃하고 가려주고 필요한 이웃과 만나는 삶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옥의 장점으로서 가족 간의 대화가 늘어난다. 이웃 간의 소통이 증대된다. 이건 항상 늘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발제 가운데서 고택 말씀이 계셔서 좀 질문을 드리면 교수님들 지금 질문은 누구를 위한 한옥인가? 무엇을 위한 한옥인가? 라고 하는 질문인데 어쨌든 체험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게 되면 디즈니랜드에 가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실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박제화돼서 상품화되는 어떤 한옥에 대한 어떤 사회적 운동,
정부 지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오히려 한국에 대한 박제와 변화나 상품 확보하는 측면에서 한국의 진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저는 좀 불편한 방해되는 요소가 아닌가라고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여러 분들 말씀 가운데서 한국적인 보면 안 나. 혹은 한국적인 어떤 문화가 내재화되어 있다. DNA 표현 쓰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국에 살면 어떤 한국적인 한국식의 삶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장을 하시지만 요즘 젊은 아이들 보면 어릴 때부터 아파트에 태어나고 자라고 어릴 때부터 장난감이 레고였던 레고를 만지면서 자랐던 젊은 세대들한테는 사실은 아파트가 한옥보다는 훨씬 더 익숙하고 익숙한 삶의 공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위 아파트 키들은 그럼 걔들 한국 사람이 아닌가? 그럼 걔들 한국 문화를 아는 친구들이 아닌가? 그런 문제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저희 학교에 지도 학생 가운데 어떤 논문을 쓰냐면 아파트 한국에 처음 들어올 때는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떻게 아파트 생활에 적응하는가, 어떻게 아파트에 들어가서 공간적으로 사회화시킬까.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지만 요즘 역으로 그러니까 어른들 따라서 할아버지 따라서 아버지 따라서 단독주택, 농촌, 전생을 들어갔더니 애들이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애들의 사회화 문제, 재사회화 문제가 또 제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름 사람 사는 것은 그러니까 너무 한국에 대해서 말하자면 너무 정서적인 어떤 민족주의적인 그런 물론 우리가 충분히 그 전통을 이해하고 같이 보존해야 되지만 좀 자연스럽지 않은 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정책적인 차원에서 좀 이념적인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어떤 집착이라는 표현보다 애정 같은 게 저한테는 좀 과잉돼서 여겨질 때가 가끔 있다는 불편한 말씀을 감히 올렸습니다. 사실 건축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윈스턴 처치 사람은 건축가 도시를 만들고 그 사람이 만든 건축가 도시는 사람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전사인 교수님도 아마 그런 결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인류가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 제일 맞는 그런 주거 양식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것이 아파트가 한옥이다라는 이 주장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파트에 살면서 햄버거나 또는 피자를 먹으면 비빔밥이 나으냐 햄버거가 나으냐 이렇게 얘기할 성질의 것은 저희가 아니라서 그러면 이 아파트라는 것이 소위 서구의 20세기에 몇몇 파이오니어들에 의해서 단지화 전략을 가지고 20세기에 미중유의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소위 레디안 시티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빛나는 도시를 왜 독일 사람들은 전쟁에서 그렇게 온 국토가 박살이 나는데 아파트를 짓지 않고 다시 17세기, 18세기 양식으로 다시 짓느라고 50년, 60년을 허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기업이 없으면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프랑스도 한때는 꼴부지에 선생한테 속아서 아파트를 많이 지었지만 그런 것들이 대부분 파리 13구역 이렇게 위성도시들이 범죄율이 증가하게 되니까 더 이상 아파트 짓지 않고 다시 3층 이하의 저층 자연 소재로 된 건물로 짓는 걸로 마사지 코미시옹이 이제 다시 방향 정책을 했다는 거죠. 저희는 아시다시피 전 국민의 60%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소위 한옥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고향 떠날 때 뒷구석에서 말없이 처박아 놓던 본처 생각
정도로 하는 겁니다. 지금 서양 여자하고 재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그래도 좀 거시기 하지 않냐라고 해서 가끔 뒤돌아보는 그런 과연 그런 것일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자신이 25년 전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에서 자기 집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소라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12층짜리 아파트에다 네모를 가득하게 채워놓고 구분이 안 되니까 소라 아파트 라동 404호 해가지고 사각형 창에다 빨간 색연필을 그려놨어요. 제가 그걸 보고 한참 보다가 집사람 보고 이게 바스키아 그림보다 분명히 낫긴 한데 애들 기억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는 없지 않느냐. 건설회사나 그 조합된 숫자로 애들 머리가 과거가 기억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하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파트를 탈출해서 한옥에 가서 살았단 말이죠. 물론 한옥에 가서 더 아이들하고 더 친해졌느냐, 이웃사촌이 더 좋았느냐. 저 경우에는 한옥에 가서 한옥이 아이들을 키웠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정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60%가 어차피 아파트 단지에서 살았고 정부에서 돈 안 들여서 아파트 전략으로 상하수도 다 해결하고 학교 짓고 도로 깔았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냐. 이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저희가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 성찰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정말 시골에 남겨뒀던 본처를 한번 다시 가서 한번 만나보고 거기서도 뭔가 옛날에 우리가 1700년이나 살았는데 뭔가 지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정말 사라진 기억들을 희미하게 더듬으면서 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사실은 전 세계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파트를 가지고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가 극동의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제일 먼저 시작했고, 일본을 선진국이라고 믿었던 한국이 그 다음에 이었고,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믿었던 중국이 바보같이 또 그 짓을 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21세기에서도 과연 지속 가능한가? 이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잃어버린 길에 내놨었던 소위 고무줄을 다시 찾아 나선 겁니다. 물론 이것이 굉장히 비실용적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전시행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그건 뭐 1%도 안 되니까 그거 잊어버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슴 속에 정말 온당하냐? 그건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이 일을 가지고 중년에 거의 태반을 보내셨을 황진아 건축가님께 이 생각과 궁리를 한번 다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일에 왜 자기 인생을 바치는가? 네. 저도 설계 시작은 문화재, 한옥을 만나면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은 조금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한옥과 양옥 정말 너무 이분법적이다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요. 그 이분법이라는 것은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선택의 여지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우리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파트를 선택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한옥이 골목, 그 다음에 마당, 이거는 실제 우리도 더 추상적일 수는 있습니다. 저도 그게 추상적인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 한옥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얘네들을 빼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얘기 할 때는 감히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한 단계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러면 걔네들을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되는 거죠. 마당이든, 그 다음에
그게 실내가 됐던 실외가 됐던 마당을 새롭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골목을 새롭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지금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뭐 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고 더 총론적이고 이게 뭐 설계에서 일부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어디에서는 그렇게 다 조금씩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도 아까 고무줄 탱기듯 새로운 생각이 나서 했던 게 굉장히 크고요.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지만 또 새롭게 이제 어떤 다른 삶을 또 준비하는 건데 실제 아파트나 한옥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 그 다음에 실제 여기서 그 선호하게 되는 요인들이 쭉 있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삶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를 그 적응이 안 된 몸이라고 해서 거기서 살 거냐 말 거냐 이 선택은 본인의 몫이지만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 사는 거죠. 그러면 그 삶이 바뀌길 좀 희망을 하는 거죠. 그 안에서 뭐 마당에서 솔직히 더 가족적인 행위를 더 할 수 있고요. 실제 아파트에서 할 수 있는 대화보다는 마당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더 크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럼으로써 아이하고 뭐 부모 사이에도 그런 관계들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여지는 더 크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개인적인 어떤 취향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 공간이 주는 느낌 자체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행복전통마을 사무국장으로 계신 이영호 선생님께서는 만약에 고택을 가지고 이 고택 체험 또는 우리가 이제 템플스테이라든지 이런 그 문화 체험을 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그 관광 상품화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그 테스트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하는 것임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서 우리한테 보다 더 편리하고 한국적인 지역성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의 한옥 공간을 개발하는 데 굉장히 큰 의의를 두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일본이 사실은 일본은 아시다시피 그 2세 신궁이나 이런 것들을 20년마다 새로 짓습니다. 그 새로 짓는 것은 그 짓는 기법을 전승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것을 헐고 또 다시 짓고 하는데 일본의 지금 얘기하시는 유후인이나 가나자와나 호시노야 이런 것들도 오래된 것들은 오래된 것대로 보존하지만 새로운 전통 가옥을 만들 때 그 기술이라든지 그 디테일들을 전승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 우려되는 것은 아름지기 함양사업처럼 이것이 굉장히 특정 소수인들을 위한 소수계층들을 위한 하나의 그 특별한 전용으로 만들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북촌에 살면서 제일 큰 우려가 무엇이었었냐면 가해동 3-1번지를 강남에 있는 소위 복부인들이 하나 둘씩 사서 애첩으로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일에는 안 살고 주말에만 와서 여고 동창생이나 와서 근사한 티파티를 하고 그럼 문 닫아놓고 가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관광객의 동네가 되는데 이것이 제가 세계의 그 전통 역사도시 회의할 때 갈 때마다 제가 북촌의 성공 사례도 얘기하지만 실패 사례를 항상 얘기합니다. 즉 진정한 삶이 없는 전통마을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무대 세트와도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영구 선생님께 정말 행복한 전통마을을 만드는 우리의 철학과 지표는 무엇이겠는가 이걸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고맙습니다. 지금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또 어깨도 굉장히 무거운데요. 제가 사실 그 고택 관련 사업을 갖다 추진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지레이소촌이라는 고택을 방문한 다음부터 있습니다. 고택 사업 프로젝트에 대해서 SK 내에서 굉장히 이견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자 말자. 그리고 또 1년 이상 고민하면서
2년 넘게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큰 부분은 제 자랑 같지만 저의 소신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냈을 때 지금 시점에 누군가 일을 해야 된다. 이것도 지금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일을 할 수가 없다. 고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로서 시간이 흐를수록 멸실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사람이 살아야 되고 누군가 거기에 대해 힘을 줘야만 되고 그 흐르는 처연은 어떤 천마산을 갖다 눈물을 갖다 누구를 닦아줘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택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막상 고택을 가보니까 오견정서랑 고택을 그 다음에 처음 제가 묵어봤습니다. 묵어봤는데 10월경이었던 것 같아요. 10월 중순경에 가서 누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날 감기에 걸렸어요. 너무 추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바닥은 뜨겁고 위에는 찬바람 날 정도로 10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이격이 돼 있으면 불편하고 경관도 아름답고 고택에 대한 향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역사적인 어떤 유승만 스님이 있으셨던 그런 부분도 그렇고 너무나 좋은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져야 될 어떤 그런 불편함이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러한 가치를 갖다 현대인들한테 주려면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어려운 부분들은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문제와 추위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자 라고 저희가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으로만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그 고택에 가는 가장 특징은 여러분이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자연 소재라는 부분이고 그 고택과 어우러진 경관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조 고택을 저희 고택에 와보시면 위에 환기구라든가 진짜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이해라든가 고택이 담고 있는 역사 500년 된 것부터 해서 100여 년 된 부분까지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인 부분을 담고하고 있는 이 어떤 역사문의 어떤 응징체를 갖다가 사람들이 와서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택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야 되고 살아 숨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힘을 갖다가 공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특수적인 어떤 그 부분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고택을 저희가 개보수하는 방향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편하게만 하는 게 아니냐. 제일 중요한 건 온돌 체험이라든가 불편한 부분들을 화장실도 떨어져 있어야 되고 정통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떨어져서 오히려 다른 쪽으로 호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정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뭐냐면 명품화로 가야 될 그런 고택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고 저희는 뭐냐면 편리성 사람들이 와서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전통적인 의미를 갖다 이해하고 체험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하나의 웨이 편리함 속에서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한번 제시해보자는 게 저희 어떤 숙제거든요. 최대한 만들어놨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숙제는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저희 쪽에 와서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전반적으로 마을 단위와 또 저희가 만들려는 문화단지 같은 그런 부분이 그 현대와 전통 부분이 잘 어우러지는 진짜 아주 그 현대와 전통이 플러스되어 있는 시너지를 만드는 걸 보이는 남편가까이 된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잘 조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수한 몇몇 부분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많이 와서 전통문화 교육도 배우고 체험도 숙박 체험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체험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플러스에서 음식이라든가 사회탈출 공연이라든가 기존의 국궁이라든가 많은 부분들을 갖다가 누구나 편하게 와서 힐링하고 가실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고 거기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전국 단위로 경상북도를 확장을 하고 전국 단위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본부까지 한번 욕심을 내보고 싶은 게 저희 계획이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 SK에서 하는 그 사회적 그 기업에 대한 이야기에 치중하셔서 오늘 주제는 어떻게 편리한 주택을 짓는가라는 것이 주제인데 그 이전에 우리는 한옥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편함의 진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불편함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현대 기준에서 보면 거의 스토이카리만치 왜 비 맞으면서 밥 먹으러 다니느냐. 저는 23년간 한옥에 살면서 제 친구들한테 맨날 들은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왜 그 바보같이 우산 쓰고 그 부엌에 가서 밥을 먹냐.
아이들은 가만히 있냐 그걸 보고 이런 것들이죠. 대문 문 열어주기 밤중에 나갈 때 얼마나 귀찮으냐. 화장실은 그 실내에 있었으니까 그 얘기는 안 들었고요. 그런데 마당에 소나무를 키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주로 이제 이런 거예요. 즉 집하고 사람이 가까워지고 지붕 위에 우리 관연한 딸내들이 올라가서 지붕 위에 풀이 너무 웃자라면 그걸 뜯어내리고 그 벌들이 윙윙거리고 하는 것을 정말 지극히 불편한 눈으로 보는데 우리는 바보같이 그것을 굉장히 행복하고 사진도 찍고 그런단 말이죠. 둘 중에 하나가 바보인 셈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잘못되면 아까 김수환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듯이 생활 패턴에 대한 경계가 무너지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 한옥과 양옥의 경계가 무너지는 한옥의 바로 구적인 변형이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김수환 선생님의 자료를 봐서 우리는 다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꼭 필요한 것, 꼭 있어야 되는 것 하고 있으면 좋은 것 이것을 어느 정도 구분해 나가면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 다가올 새로운 시대의 한국인의 새로운 주거 우리는 이미 이제 주거 보급률이 114%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이 되면은 아시다시피 인구 감소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주거 세대를 위한 주거는 더 이상 아마 안 지을 겁니다. 주택공사도 이제 뭐 일본처럼 그 일종의 그 재생공사, 주택재생공사나 이런 걸로 바뀌겠죠.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남는 건 그럼 한국인의 주거는 계속 지금과 같은 아파트 발코니도 없고 정말 전부 이웃하고 서로 쳐다보지도 않는 예더이스트 알라인의 그런 주택으로 가야 되느냐 이것이죠. 소위 우리가 원하면 그 익명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냥 팬티만 입고 사는 그런 삶이고 위에서 조금이라도 쿵쿵거리면 식칼 들고 올라가서 쑤실 수도 있는 이런 살벌한 미래를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느냐. 이건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식, 한국인의 의식 구조는 분명히 의식주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김수환 선생님께 이 마지막 이 해답, 이걸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를 아까 통계 자료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는데 LDK로 설명하지 마시고 조금 뭉뚱그려서 조금 우리들한테 철학적으로 가야 될 길을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 너무 어려운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 그 정도쯤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지금 이제 뭐 한옥이다 아파트다를 떠나서 어차피 일반적으로 가는 방향은 크게는 지금 방향이 아마 그냥 일반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갈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이제까지 왔던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과는 똑같은 방식으로는 아마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를 짓더라도 지금처럼 천편일률적으로 가는 것은 결국은 아닐 거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택 보급률도 그 정도 좀 114%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간다고 하면 지금 옛날처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결국은 다양한 요구에 맞게 다양한 타입이 나올 거라고는 봅니다. 어쨌든 다양한 타입이 나올 거라고 보고 한옥이 됐든 뭐 일반 양옥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저는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일단 따른다고 보고 산업화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제가 좀 갔으면 하는 쪽의 이야기는 지금 이제 한옥이 우리 안 그래도 계속 지금 고급 쪽의 이야기를 하고 뭐 국수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하지만 무작정 이런 걸 선택해라 아니면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하기에는 좀
분명히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실제로 가서 좋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는 어떻게 가는 것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형식이야 지키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 나온 한국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형식들은 있겠지만 그 내용 문제도 결국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공간 구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생활에서 나오는 문제라든지 불편하면 사실 또 일반 사람들과 그 매니아들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쯤에 지금 현재 다른 삶과 그 경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옥은 끌고 가야 된다고 일단 봅니다. 그래서 일부에도 보면 최근에 저희들도 연구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일부에서 나왔지만 그 한옥을 가지고 외피를 너무 이게 에너지 성능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춰서 이렇게 가는 그런 부분도 저는 좀 문제라고 보고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가는 건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생활에 맞는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왔던 그 형태의 외피 같은 것들이 있고 완충의 역할을 하는 공간적인 장치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살릴 수 있는 아파트가 됐든 한옥이 됐든 그런 것들을 좀 살릴 수 있었으면 좀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활의 편리성에 따라서 한옥이 너무 또 이게 아파트화돼 가는 것도 저는 조금은 좀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동안에 한옥이 많이 이제 중간에서 간접이 됐기 때문에 아파트에 익숙해져 있어서 새로 짓는 사람들도 그 생활 쪽으로 아마 묻혀가는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서 생활의 기능성 편안함을 추구하지만 또 접지성을 가진 그 주택이기 때문에 1층이나 2층 정도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 전통적인 한옥이 가지고 있었던 공간의 관계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가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 전통 한옥이 단층이나 뭐 한 2층 가까이도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데서 입체적으로 다양하게 그 활용하던 공간적인 그런 장치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결국은 뭐 아파트가 됐든 한옥이 됐든 아니면 뭐 양옥이 됐든 이런 데서 다 저는 좀 다양하게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게 꼭 뭐 한옥이다, 양옥이다, 아파트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 아까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영 선생님한테도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아파트도 한옥이다. 크게 보면 저도 그래서 그런 생각에 조금 좀 동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공간 구성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형식에 많은 부분이 또 한옥을 닮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생활하고 한국인이 살고 하면은 또 그것도 또 우리 한국의 현재의 주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계를 꼭 따져야 하는가 저는 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좋은 것들을 상호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뭐 최소한의 형식으로 꼭 구분한다고 하면 그런 요소들을 좀 지킬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설계를 하라 그러면 공간을 바꾸게 되면 다분히 좀 애매하긴 하겠지만 저는 뭐 원래가 공동주택을 연구를 하면서 장수명 주택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그런 것들 하면서 결국 그 내부 공간은 지금 이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공간에서의 그런 문제, 그 생활에서의 문제들을 차용을 해서 꼭 아파트라도 한옥하고 달라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서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아주 안에 넣어서 쓸 수 있도록 좀 가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2부, 3부법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저는 우리 현대의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도 있으면 이거 섞어서 쓸 수 있으면 저는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미 느끼셨겠지만 여기 나와 계신 토론자 어느 분도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기에는 실패한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사회자 역시 그 부분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